대통령실 출입하는 이광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예, 아무래도 연말이니까요. 올해 윤석열 대통령의 대외 행보를 결산해 보고요. 내년 전망도 간단하게 보려 합니다. 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한했었죠. 예, 올해 5월 24일 날 일본 도쿄에서 쿼드 정상회의가 열렸는데요. 그 직전인 5월 20일부터 22일까지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 대중국 반도체 동맹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왔습니다. 예, 명분은 그럴듯했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바이든 대통령이 아주 많이 챙겨갔다고 할 수 있겠네요. 삼성은 텍사스 테일러시에 170억 달러, 현대차는 50억 달러 대미 투자 계획을 밝혔습니다. 한국은 뭘 챙겼죠? 예,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한미 동맹 대북 정책 관련해서 이전 정권과 차별화를 관철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 공동 성명에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는데요. 가장 빠른 시일 내 고위급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 재가동,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의 연합 연습 및 훈련 범위 규모 확대에 의한 협의 개시, 미 전략 자산 시적절하고 조율된 방식으로 전개, 이런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네. 근데 그 1년 전에 문재인 대통령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만났을 때 공동 성명이 있는데요. 그때 공동 성명에 포함됐던 2018년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 성명 등 기존의 남북 간, 북미 간 약속이 기초한 외교와 대화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이루는 데 필수적이라는 공동의 믿음이라는 대목이 있었는데요. 그걸 네. 싹 드러냈습니다. 한국에 이익이 되는 건가요? 글쎄요, 미국 전략 자산 전개, 연합 군사훈련 확대는 결국 북한의 강경한 대응과 떼어놓고 생각하기가 어려운데요. 네. 지난 5일 외교부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은 북한은 올해 전례 없는 빈도, 그러니까 탄도미사일 31차례 63발을 발사했고요. 또는 전례 없는 강도, 그러니까 ICBM을 8차례 발사했다는군요. 네. 이런 소위 북한의 도발이 있었고, 또 양상으로 봐서도 사상 처음으로 북방한계선 이남에 미사일이 낙탄되는 등 과거와 다른 위협이 증가가 됐다고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반도 안보 위기를 불러왔으니까 객관적으로 이익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죠. 다만 보수 정권이 좋아하는 의제를 관철했을 뿐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미국에 220억 달러를 안겨주고 뒤통수 맞은 사실도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인데요. 많이 다뤄졌으니까 긴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또 하나, 대만 반도체 회사 글로벌 웨이퍼스가 한국에 50억 달러 투자를 고려 중이었는데 미국이 이걸 가로채갔습니다. 근데 이 가로채간 장본인이 누구냐면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 때 장관으로서 수행한 지나 러몬드 상무장관이었습니다. 예. 그럼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세 차례의 해외 순방으로 넘어가 보죠. 예, 첫 순방은 6월 하순 나토 정상회의 참석입니다. 미국과 유럽 등 기존 나토 회원국 외에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아태 4개국이 초청됐는데요. 주된 의제는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러시아 제재였습니다. 여기서 네. 채택된 신나토 전략 개념은 러시아를 가장 중요하고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명시하고 거기에 또 중국의 도전을 추가했습니다. 예, 중국이 나토가 아태까지 어지럽힌다 이렇게 비난한 이유죠. 결국 한국은 미국 사방편이다. 중로의 반대편에 선다. 이런 신호를 보낸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런 기조는 9월 두 번째 순방에서 더 강화되는데요. 런던에서 조문 없는 조문 외교, 예. 뉴욕에서는 한반도 문제가 빠진 유엔 총회 연설, 여기까지는 그렇다 치고요. 근데 유엔 주재 일본 대표부 건물에서 일본 총리를 만났는데 일본 측은 이거를 회담이 아닌 간담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날 오후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하고 48초 환담하는 외교 참사를 일으켰죠. 윤 대통령은 그 행사장을 나오다가 EXX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네. 두 번째 해외 순방은 폭망한 거로 봐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인지 분풀이 상대를 찾아냈는데요. 예. 11월 중순 세 번째 해외 순방 때 MBC 기자들을 전용기 탑승해서 배제했죠.
왜 MBC가 미운털이 박힌 겁니까? 첫 순방과 둘째 순방을 망친 장본인이 MBC라고 대통령실은 보고 있는 겁니다. 첫 순방 직후에는 MBC가 민간인의 공군 1호기 동승 사건을 단독 보도했고요. 예. 두 번째 순방 때는 그 EXX 영상을 제일 먼저 유튜브에 공개했습니다. 네. 그 때문에 윤 대통령의 뭐 인간됨 이런 것들이 드러나면서 지지율이 폭락했고요. 예, 전용기 탑승 배제 파문에 묻히긴 했지만 세 번째 해외 순방에는 눈여겨볼 행사들이 있었죠. 예, 11월 11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한아세안 정상회의가 있었는데요. 네. 그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한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 원칙을 밝히고 한아세안 연대 구상을 발표합니다. 12일에는 한미일 정상이 프놈펜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요. 15일에는 인도네시아 발리로 가서 시진핑 중국 주석과 회담합니다. 네. 사실 이 과정에서 이루어진 여러 가지 내용들이 그 방송 촬영 기준으로 보면 어제인데요. 어제 대통령실이 발표한 자유평화 번영의 인도 태평양 전략 최종 보고서에 담긴 셈입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행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올 한 해 한반도 정세를 돌아보면 우울증에 걸리지 않은 게 이상할 정도인데요. 내년에는 달라질까요? 제가 아는 전문가나 당국자 중에 희망적으로 전망하는 분은 없습니다. 네. 미중 전략 경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구촌을 짓누르는 형국이고요. 뭐 그런 상황이니까 한반도 주변 정세도 교착적 국면을 벗어나기 힘들어 보입니다. 그러나 세상 일을 모르는 것이죠. 특히 결정권을 가진 사람들, 정상들이 만날 계기가 있으니까 거기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리라 이렇게 장담할 수는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내년에 눈여겨봐야 할 정상 간의 외교 행사가 있습니까? 맨 처음에는 기시다 일본 총리가 1월 중하순에 미국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날이 풀리면 봄에 미국을 방문할 것으로 보이고요. 참고로 내년은 한미동맹 70주년입니다. 그 방미 전후에 윤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할 가능성이 있는데 기시다 총리 지지율이 역대급으로 낮아서 그때까지 정권을 유지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5월에는 히로시마에서 주요 7개국, 보통 G7이라고 그러죠. 네. 정상회의가 열리니까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참석하겠죠. 이 계기에 중국 방문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네. 그런 근거 중 하나가 내년 1월에 블링컨 미국 장관이 중국을 방문하는데요. 의제는 지난달 14일 발리 미중 정상회담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서인데 보통 외교장관 회담 다음에는 정상회담이니까 그래서 바이든 방중 가능성이 나오는 듯합니다. 북한이나 중국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예, 그 10월 달에 끝났죠. 20차 공산당 대회에서 총석이 3연임을 확정한 후에 시진핑 주석이 부쩍 외교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당대회 직후에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이 중국을 방문해서 시 주석을 만났고요. 11월 14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을 만났고 또 그때부터 이어진 G20 정상회의에서는 거기에 참석한 거의 모든 정상들을 만났습니다. 그 이후에는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중동을 방문했고요. 뭐 이런 과정을 지켜보면은 북중 정상이 만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관측할 수 있겠습니다. 내년 상반기 전개될 정상 외교가 한반도 주변에 어떤 나비 효과를 일으킬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대통령실 출입하는 이광길 기자였습니다.